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는 정말 짠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까이 가면 미안하고 또 미운 마음이 들죠.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보통 엄마로서 거창고 직업선택의 10계명을 3년간 취재하여 그리고 그 책을 펴내신 강윤정 선생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창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선생님 쓰신 책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네. 들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 마지막에 보면 선생님이 변하시는 게 막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글로 읽었는데 막 이미지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좋구나. 정말 진로 교육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좀 그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는데 선생님은 제가 원래 잘 배워요. 어떤 타입이냐면 네네. 제가 원래 모범생이었어요. 아, 모범생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뭐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어디 뭘 가면 잘 배워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불만족스럽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든 게 거의 한 40 넘어갈 무렵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그렇죠. 근데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모범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네, 왜냐하면 모범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잘 순종하고 순응하는 타입들이거든요. 자기 의견을 내기보다는 선생님의 얘기, 부모님의 얘기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모범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없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나는 어떤 걸 싫어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모르게 돼요.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모범생으로만 컸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주체를 맞아요.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40이 넘어갈 무렵부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냥 융화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나의 의견이라는 게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나는 그게 아직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뭔지 잘 실체는 모르겠는데 그런 허기를 느끼고 있던 즈음에 이 책을 준비하시면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거창을 처음 갔을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거창에서 이건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네네. 난생 처음으로 네잎클로버를 발견을 했어요. 정말요? 네. 한 번도 못 봤나? 저 정말 평생 살면서 네잎클로버라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명민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둔하거든요. 그래서 잘 못 보는데 그날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네잎클로버가. 그래서 어머 신기하다. 그리고 그걸 따와서 제가 지금도 저희 방 책상 위에 액자에다 딱 넣어놨어요. 근데 정말 이 거창고등학교와 연을 맺게 된 게 제 행운의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잎클로버처럼.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쓰는데 3년이 걸렸고 네네. 지금 현재까지는 책이 나온 지 또 3년이 또 흘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탈 6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제가 달라진 점들 그런 걸 보면 나에게 진짜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저만 알아요. 저만 아는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건 정말 한다는 걸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나다운 거를 확인하고 나다움을 발산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뿌듯함. 저는 그걸 보면서 행복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누려지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제가 아이들이 다 학년기에 있으니까 굳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면 기쁘겠죠. 당연히 기쁠 거예요. 축제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 안에 내면에 나라는 사람이 나다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가 나다워질 때 그 보람과 뿌듯함과 만족 그리고 그냥 스멀스멀 느껴지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창고와 인연을 맺게 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말씀하신 것 좀 부연하자면 그 퇴사학교라고 하는 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퇴사를 준비하는 그 회사 모르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모르게 퇴사를 준비하는 이렇게 설명이 될까? 그런 이제 어떤 단체가 네. 있는데 그 회사죠.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퇴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네. 아이템 찾기 이런 게 아니에요. 회계 아이템 찾기 이런 게 아니라 네. 나를 찾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확인. 네. 그 강연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진로 교육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한 이해. 맞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도 이거 거창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알았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저 혼자 하고 다니는 얘기가 나는 거창고 명예 졸업생이다 라고 하는데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걸 배우겠구나 싶어요. 그 나를 찾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 어떤 힘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그러시면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쓸 때가 이제 아이가 사춘기 때였다. 라고 이제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큰애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랐는지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아이가요? 아이와 저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변화를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사실 그게 주는 행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공부를 못하면은 만약에 대학을 못 가거나 혹은 저기 이렇게 잘 이름 못 들어본 대학을 가게 되면 이게 취업이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데 우리 애는 어떡하지? 막 너무 두렵고 그렇죠.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이 아이를 놓고 얘 지금 현재 공부를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막 만리장성을 혼자 매일 밤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죽어도 공부를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플랜 B, 플랜 C 막 계속 세우고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고 할까?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공부를 못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작은 애가 어디 시험을 떨어졌어요. 아이는 굉장히 막 낙심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거 떨어졌다고 큰 대세에 지장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항상 여유 있는 그게 뭐 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는 이래야 돼라는 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뭐가 예를 들어 네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 그때에 맞게 또 방법을 찾으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변했는데 저희 남편은 아직 덜 변했어요. 저희 남편은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이 큰 거예요. 그 남편하고 이제 사실은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부부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견해 그렇죠. 때문에. 저희 남편이 막 또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저한테 막 주로 밤 시간 야심할 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남편한테 그래요. 당신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음. 뭐가 그렇게 두려워? 실패가 그렇게 두려워?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학령기의 실패는 너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의 결정과 자기 의지가 결여된 실패는 차라리 문제지만 자기가 결정해서 실패한 거는 저는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만약에 대학을 못 가면 그게 걱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방법도 있잖아. 라고 자꾸 남편한테 다른 대안을 제가 제시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화내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그게 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남편이 아마 설득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더 불안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 그러고 얘기하면 남편이 마음이 놓이나 봐요. 확신이 있으니까. 사실 그 확신도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해줄 때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좀 마음을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달라진 점이 다방면에서 많은데요. 사실은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걸 남편이 들으면 뭐야? 난 안 바뀌었는데. 뭐 그럴까봐 걱정이긴 한데 제가 모범생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 모범생은 진짜 문제예요. 자기의 의견을 내기보다 이렇게 좀 자꾸만 이렇게 대세에 묻어가려고 하고 자기 의견이 점점 이렇게 희석되는 경향이 많아요. 모범생들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정답을 찾으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늘 그랬어요. 제 목소리를 별로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어떤 그 집이 갈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남들이 보기에는 잔잔한 집이에요. 저희 집은. 저 집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을 만큼 다 평화주의자 같아요. 식구 구성원들이 다. 그런데 그 낱낱이 파헤치고 보면 사실은 그 안에 힘의 논리가 있어요. 남편의 얘기를 저도 잘 따르고 애들도 다 잘 따르니까 이게 의견이 통합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제가 거창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정말 여러 가지인데 평화의 올바른 개념 정의를 또 배웠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함에 의해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란 각자가 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뤄서 화합하는 게 평화인 거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조용해진 상태는 평화가 아니다. 공존이 평화다라는 거를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평화의 상태였나 하면 아니거든요. 강자에게 다 이렇게 수긍해주는 평화였던 거거든요. 창피해라.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이렇게 자아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내면이 단단해졌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거를 다투지 않고도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남편도 자기 얘기를 하고 저도 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합일점을 찾아가게 됐고 애들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여전히 잔잔한 수면처럼 보이는데 예전과 달라진 점은 각자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숲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만족스러워요. 행복을 찾으셨고. 그게 저는 행복이 별거냐. 그 단단함과 나의 만족 이런 게 행복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각자 나다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결과는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아를 찾으셨고 가정의 행복을 찾으셨고 그리고 또 평화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된 근본, 어떤 방법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뭘까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거?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 10계명이 말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충족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성공이 그게 성공이 아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성공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나 내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 애들이 이 정도 대학은 가지고 이 정도의 직업은 가져야 그래도 성공이잖아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인의 시선과 기대치가 있잖아요. 명문대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에 들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야, 너 서울대 다니는데 거기 가려고 이런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타인의 시선과 기대치에 자꾸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불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이번에 뭐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행복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사실 공부를 잘하면 걱정이 더 많아져요. 공부를 잘하면 다음에도 그걸 이어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다음에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움이 있고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그 두려움이 끊일 새가 없었는데 실패가 뭐가 두려워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내면이 그래 실패가 별로 두렵지 않아. 맞아, 확신이 극복하면 있어야죠. 되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타인의 시선이나 그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단순히 결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변화가 되면서 나를 찾았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떨쳐내면서 나를 찾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나를 찾게 됐고 나를 찾으면서 두려움도 떨쳐내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다 같이 뭐 순서대로 온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마치 물 들어오듯이 나를 가득 채운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닭이 먼저인지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저도 이 질문을 처음 받아가지고 예. 그래 뭐였지? 잘 모르겠다 싶은데 예. 하여튼 그렇게 언젠지 모르게 이게 어제까진 이랬는데 오늘부터 그러니까요. 달라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하우투가 어떤 방법이 딱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도 방송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질문을 할게요.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좀 평화도 있고 좀 더 다양한 여론이 가정 내에서 형성됐으면 하는 집안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걱정이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의 삶을 살아라. 나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줄지 막 그거 골몰하지 말고 아이의 삶은 아이에게 맡기고 부모는 아이를 서포트해주기 위한 그런 것들 그 헬퍼로서 도와주는 거. 예, 도와주기만 할 뿐이지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의 웰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저의 그걸 말로 하려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말로 하려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해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전업주부들은 너는 네 할 일이 있으니까 너 할 일을 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저 전업주부랑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작가로서 글을 쓰고 있지만 책이 나오기 전에는 전업주부예요. 강연이 없을 땐 전업주부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사실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한테만 매여 있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도서관도 자주 가서 책도 보고 강연도 열심히 듣고 남이 하는 강연도 들어야 나도 저렇게 강연해야지라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저의 하루를 저를 위해서 많이 시간을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깨달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순간의 어떤 깨우침?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왜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얘기할 때 저희가 또 그런 거에 또 익숙하잖아요. 비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오래 앉아 있는 거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당장 이번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여러 몇 해 누적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훅 알아지는 것처럼 저도 사실 뭔가 요점만 딱딱 꼬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하우투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학부모님들 좀 나를 살면서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근데 거라고.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 타인의 시선과 그 내가 뭔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심 이런 거가 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이걸 내려놓기 전에는 굉장히 별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도 무식 중에 네.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난데 음. 무식 중에 그게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나면 그러면은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직업센터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학부모님들 마음까지 얘기하게 돼서 제가 얻은 게 그거니까. 그럼 아이들도 엄마가 바뀐 거를 아나요? 엄마가 3년 전이랑 6년 전이랑 너무 그러지는 바뀌었.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애들도 어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 막 성질을 부리던 엄마가 유순해졌다 이러면 애들이 알겠지만 그렇게 그거는 변할 아닌 거 아니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근데 제가 한층 여유가 생겼어요. 그 성공 강박증 같은 거에서 여유가 생겼어요. 그거는 그게 저의 행복을 가져왔고 저희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 부모의 어떤 그런 최소한의 자질 이 정도는 갖춰진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 청취자들이 학부모님이신데 학부모로서 네. 강윤정 선생님도 학부모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네. 그리고 좀 제일 좀 말씀 주시고 싶은 역할, 학부모 역할은 이래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는 그리고 쓸 초창기 무렵에는 굉장히 그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었거든요. 애들이 잘 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 탓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좋은 엄마 컴플렉스 이런 게 너무 강했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지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아이를 아이 스스로에게 결정권을 주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아이를 그냥 나는 위에 있는 어른이고 너는 애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시선을 같이 맞춘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너의 선택을 존중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제일 중요했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가 혹여 수상한데 싶어서 이제 그 책에도 잠깐 등장하는데 핸드폰 몰래 봤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그게 제일 하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법 중에 제일 나쁜 방법, 제일 낮은 방법인 거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감시하고 알고 있어야 속이 편해지는 거는 하수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그죠? 민주적인 척하죠. 그래놓고 감시하고. 네. 아닌 척.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 엄마의 미동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랑 관계를 잘 유지해서 엄마의 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관계가 나쁠 때는 엄마가 말을 해도 아이가 잔소리로 듣잖아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자꾸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고 강요하려고 들면 그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핸드폰을 감시하면 아이는 비밀번호를 걸어놔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뭔가를 확인하려고 들면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관계의 출발점인 것 같고 그러려면 아이한테 무리한 거를 기대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남편이 저한테 뭐 냉장고를 열면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 나쁜 것처럼 아이한테도 그 얘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못하죠, 지켜주면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반성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안 돼요. 저도 아직 계속 진화 중인 거고. 네, 진짜.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아이가 내 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각 모음 하고 싶은 거죠. 저도 아이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관계 개선의 기초가 되는 게 초반에 아이와의 동등한 관계. 네. 그 아이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말로는 혼자 민주적인 척 다 했는데 음. 저도 감시이자 아주 빅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근데 하여튼 저도 이 직업선택 10계명을 얘기하고 예. 다닐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아, 이 가치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전달하고 다닐 자격이 있나 항상 이렇게 예, 돌아보면서 너무 조심스럽기는 해요. 아, 그래도 선생님 말씀은 좀 이렇게 진심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아주 그냥 진심이시지요. 당연히 진심이죠. 저는 예. 제가 모르는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지금 너무 좋았고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비정상적인 감정 소모가 할 때가 많은데요. 저희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밑으로 보지 않고 아이와 동등한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아이의 진로 교육과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